안녕하세요. 전략적 기획론 4주차 강의죠. 그동안 뭐 계약하고 잘 수업에 적응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과목을 3개 맡고 있는데, 어, 미디어 정책은 제가 좀 상대적으로 제 주 특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전략적 기획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실습 위주, 여러분들이 직접 전략 기획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상호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 녹화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태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다음 주, 원래 우리 이 수업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수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3시 원래 계획된 시간에 줌 회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줌 회의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 조구성도 그때 체크하고, 여러분 아마 조구성 안 한 걸로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줌 회의 12명 다 모여서 조를 만들어 보죠, 같이. 그리고, 조를 만들어야지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팔로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3시에는 줌회의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속할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 동영상을 띄우면 보통은 제가 주말 정도에 몰아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 날 원래 비어있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29일입니다. 9월 29일 날 한번 줌 회의를 하는 걸로, 3시에 줌 회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어, 줌회의를 해야지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실제 전략 보고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중간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팀별 작업입니다. 근데 중간 보고서 양식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조를 만들면은 그 조원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을 정하고 이제 그 조직을 갖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그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전략 보고서를 만들면 되는데, 중간 보고서까지는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정 배경을 서술을 하고, 조직의 일반 현황, 즉 그 조직이 연역이 어떻게 되고 인력과 조직과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하고, 외부 환경 분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5주차 때, 다음 주차 때 강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그러면 이때 거시 환경 분석과, 그리고 이제 공기업일 경우에는 과업 환경 분석, 이런 패스트 분석이라든지 파이브 포스 분석이라든지 이해관계자 분석은 분석 기법에 관한 거예요. 외부 환경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조원끼리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외부 환경 분석까지 팔로우를 해주고, 그러면 6주차 때는 내부 역량 분석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조직 문화, 자원 역량, 핵심 역량 이런 걸 해서, 기법으로는 7S 분석이라든지 as is to be 분석, 이런 기법들에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 또 내부 역량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주차 때 제가 수학 분석을 합니다. 수학 분석이라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조직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조원끼리 정리해서 중간고사 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늦어도 9월 말까지 조를 구성을 해서 조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 뭐랄까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선정하기 바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잘 만나질 못해가지고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12명밖에 안 되니까 줌회의를 한번 하기로 하시죠. 그래서 9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1시간 동안 줌회의를 통해서 조구성,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보고, 우리 12명인데 12명이면 제가 줌회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줌회의를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줌회의를 하더라도 제가 그 주에 5주차 외부 환경 분석 강의 동영상은 올릴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얼굴도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의향도 확인하면서 조구성하는 거를 하기로 하시죠. 이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잔소리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스트래티지 플래닝 프로세스, 즉 전략적 기획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얘기인데, 전략이란 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를 위한 어떤 선택입니다. 변화를 위한 어떤 계획 같은 겁니다. 계획에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a set of choice for the change. 변화를 위한 어떤 결정들, 선택의 집합이 우린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략,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는 전략적 계획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이 형성된 전략을 갖고 implementation,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이제 전략적 계획을 하는 세 가지 스텝인데 먼저 요 과정까지, 즉 분석하는 과정.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랄까 외부 환경 분석이라든지 내부 역량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스와스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분석의 단계죠. 이거를 우리가 중간고사 직전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포뮬레이션 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 했다시피 미션을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정하고 그리고 액션 플랜까지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포뮬레이션 단계, 정말 전략을 만드는 단계죠.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세웁니다. 집행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이후에 평가도 하죠. 이 전략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시 분석 단계에 다시 피드백 되는데 요 세 번째 단계 요거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보고서만 만드는 걸 해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첫 번째 단계와 이 두 번째 단계가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는 1번과 2번을 합쳐서 최종 보고서를 내는 게 이게 기말고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운영할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전략적 기획을 하는 전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안 봤기 때문에 조구성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 29일 날 3시에 줌 강의를 하고자 한다. 그때는 뭐 강의 동영상은 미리 올려놓을 거고 그때는 오직 서로 얼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조언을 구성하는 그 작업만 하고자 합니다. 이 전략을 만드는 이 단계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먼저 전통적인 어떤 전략 기획의 단계는 뭐냐면은 먼저 미션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직이 만약에 정해지면은 그 조직의 미션이 뭐냐? 미션은 이제 나중에 먼저 설명할 텐데 그 조직의 존재 이유입니다. 레종 에스르라고 하는 건데 레종 에스르가 불어로 reason of the being, 존재의 이유인 거죠. 왜 그 조직은 존재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드는 예 중에 존재 이유로 설명할 때 제가 드는 예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로켓을 쏘잖아요. 로켓을 이렇게 만들어서 로켓을 쏜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켓을 이렇게 우주로 쏴놓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대기에서 로켓을 분사를 하죠. 그러면 1단이 대기권을 통과하면 1단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2단이 다시 추진력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착륙하기 전에 마지막 3단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3단이 이제 다시 이제 화력을 해서 날아가는 게 로켓의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요 로켓의 1단 구조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왜 이것이 존재합니까? 1단 구조의 존재 이유는 대기권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권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 이유인 거죠. 2단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대기권을 통과한 다음에 또 다른 추진력을 받기 위한 게 2단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심지어 개인도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있죠. 그게 조직의 존재 이유가 바로 미션이라는 겁니다. 미션.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중에 미션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그리고
사기업들은 다 자신의 미션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들은 그 미션이 어디서 오냐면은 법률에서 옵니다. 법률에서 위임하게 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어떤 공공조직 혹은 정부 조직을 만들 때 그 조직의 존립 근거는 법률에서 정해집니다. 1조, 어떤 조직법을 만들 때 1조, 이 조직에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조직 같은 경우는 법률의 위임상을 통해서 존재 이유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기업은 창업주들의 어떤 결심, 그들의 어떤 비전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것에서 존재 이유, 미션이 정해지는 거죠. 각각의 우리가 유명한 기업들의 존재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고를 정하고 그리고 수합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수합 분석까지를 하면은 거기 이 수합에 따라서 전략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전략을 선택하죠. 이게 포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략을 만드는 포뮬레이션 단계죠. 포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피드백하는 거죠. 아까 봤던 이거랑 거의 동일하죠. 분석을 하고 형성해서 실행하는 이 단계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든다.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데이비드 포갈트 전략적 관리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전략적 기획이라는 모형을 만든 사람인데 이것도 큰 틀은 똑같습니다. 먼저 그 조직의 비전과 미션이 뭔지 먼저 스테이트먼트를 정해놓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비전과 미션을 실행하기 위한 외부 조건과 내부 역량에 대한 분석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오브젝티브 액션 플랜을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은 전략 형성 단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집행을 하고 그리고 집행한 결과를 갖고 정말 전략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보고 그 평가의 결과를 갖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형이든지 전략 형성의 프로세스는 다 똑같죠. 뭡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분석 단계가 있는 거죠.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분석 단계가 있고 여기에 바탕을 해서 전략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해서 다시 분석 단계에 다시 피드백하는 이 과정이 전략적 수업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건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수업 중에 제 수업을 따라가서 이 절차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중간고사 이전에는 분석을 해보고 최종 결과물은 스왓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스왓에 근거해서 즉 분석한 결과를 바탕을 해서 실제로 전략을 형성해 보는 거죠. 그 조직의 전략을 형성해 보는 거죠.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전략을 포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뭐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 실제로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애리조나주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가 민간에서 발전한 전략적 기획을 공공에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주가 이제 애리조나주 같은 데가 기업의 전략적 기획을 공공기관에 도입했던 대표적인 주였는데 그때 애리조나주의 전략적 관리 모형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4단계 질문을 통해서 전략을 만들어낼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Where are we now? 지금 우리가 있는가? 이거는 아까 봤던 분석 단계죠. 아까 우리가 봤던 전략 형성 단계에서 분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즉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어떤 거고 나의 내적 역량은 뭐고 고객 둘러싼 이게 공조직이었으니까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분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가? 즉 임무와 여기 미션이죠. 미션과 비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이거는 형성 단계입니다. 전략 형성 단계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도달하는가? 이 전략, 이렇게 만들었던 전략에 도달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는 이것이 액션 플랜까지 가는 건데, 행동 계획까지 가는 건데, 이걸 다 합쳐서, 요 2단계를 합쳐서 여기가
전략 형성 단계인 거죠.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형성한 전략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1990년도 이후로 전략적 기획은 성과 관리랑 탁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에 따라서 집행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을 합니다.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How do we measure our progress? 이렇게 전략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과 측정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과 관리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 기획과 형성, 그 다음에 집행과 그 측정해서 그것을 다시 피드백하는 관계. 이게 성과 관리 단계거든요. 이게 현대는 붙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애리조나주도 자신의 전략적 관리 모형을 구성했다. 이 네 단계로.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분석, 형성, 집행이라는 이 프로세스의 변형일 뿐이다. 큰 틀은 다르지 않다. 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략적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 추천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똑같은 관계입니다. 요 아까 얘기했던 아리조나주의 이 전략적 관리 모형을 보다 세분화한 거죠. 봅시죠. 이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Where are we now?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Where do we want to be? 우리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How do we get there? 우리는 어떻게 거길 갈 것인가? How do we measure our process? 이 과정을 다시 세분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분석.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큰 전략을 짜는 거죠.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짠 다음에 그리고 성과를 집행하면서 성과를 측정하고 그것을 다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일로 환류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리조나주의 전략적 관리 모형을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즉 전략적 기획을 할 때 먼저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전략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의 유계 구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분석을 끝낸 거죠. 먼저 아까 그랬듯이 먼저 이제 1단계에서 문제 분석 단계를 마칩니다. 분석을 우리가 피니시 했다고 가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략 형성을 하게 되는데 전략을 짤 때 이런 유계 구조로 짠다는 겁니다. 먼저 미션이 있죠. 아까 미션은 아까 말했듯이 raison d'être 즉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왜 이 조직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근데 이제 위에 위임사항 맨데이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업이거나 혹은 공공조직이거나 혹은 정부조직일 경우에는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립하라고 그거를 명문화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맨데이트 위임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위임사항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조직이니까 설립자들, 그러니까 CEO라든지 창립자들, 파운더들이 미션을 정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겠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각 기업들은 자신이 존재 이유를 먼저 기업을 창업을 할 때 미션이라는 걸 자기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 나이키, 맥도날드 이런 거는 이제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이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스타벅스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뭐 그냥 쉽게 기업은 그냥 돈 벌려고 존재한다. 즉 profit 혹은 money. 기업은 뭐 이유가 있냐? 그냥 돈 때문이라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기업이
돈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너무 그거는 삭막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뭐 돈 주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뭐랄까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돈만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돈 외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업들도 우리는 떼돈을 벌기 위해서 이 기업을 창립했다고 말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 같은 조직을 정해서 한번 그 회사의 사명, 미션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기업도 우리는 떼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의 강자가 된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떤 사회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떤 영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사명, 미션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스타벅스의 미션은 뭐냐면은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컵씩 그리고 한 이웃에게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고 양성하자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고상하고 멋집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만든 그 미국의 이탈리아계의 그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스타벅스를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고 양성하자는 게 자신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with 커피. 즉 커피를 갖고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고 양성하자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나온 미션이 이게 미션이고 여기에 따라 나온 비전이 뭐냐면은 third place예요. 즉 제3의 장소라는 거예요. 즉 스타벅스는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제3의 장소. 집처럼 안락하지만은 회사처럼 무엇인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게 스타벅스의 비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상위의 목표 미션은 뭐냐면은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고 고용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타벅스 자주 가잖아요. 왜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고급스러움이 있죠. 그리고 뭔가 스타벅스만이 제공해주는 어떤 공간적인 그 커피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제공해주는 어떤 아우라가 있어요. 그것들을 스타벅스 창립자는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고 고양하는 것으로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스타벅스의 비전처럼 서드 플레이스인지 집도 아니고 회사 일터도 아닌 제3의 장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 생각한다면 스타벅스는 자신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키 한번 보세요. 나이키도 그냥 최고 품질의 운동화를 만들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선수들에게 영광과 혁신을 가져다 주자는 게 나이키의 미션이에요. 정말 그랬습니까? 실제로 나이키의 광고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운동선수들을 탑 클래스 운동선수들을 등장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상태의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상태에 달성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이키의 미션이 운동화 시장 혹은 뭐 스포츠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되자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영광과 혁신을 주자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with 나이키. 나이키의 신발이라든지 나이키의 도구를 가지고. 맥도날드도 보시죠. 맥도날드도 고객이 음식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과 장소가 되자는 게 맥도날드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들은 자신이 이 회사 스타벅스와 나이키와 맥도날드를 만든 고상한 어떤 이상, 비전,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미션. 즉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raison d'être. 그죠? 존재 이유. 나는 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그 미션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비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미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포괄적인 것은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 미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어떤 the level of aspiration.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형태예요. 그죠?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형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형태가 오브젝티브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게 액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삐딱한데 그래서 위로 갈수록 더 추상적이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더 구체적인 거죠. 그리고 각각은 하위의 것은 상위의 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 기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포뮬레이션 단계, 전략 형성 단계에서 이런 식의 구조로 우리가 전략 기획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목적과 목표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액션 플랜까지 합쳐서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A set of choice for realizing the mission and vision. 즉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의 묶음들.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실행을 안 해봐서 이제 좀 약간 아직까지는 추상적으로 느낄 텐데 여러분들이 조직을 정해서 해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게 된다. 그래서 미션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봤죠. 그래서 전략 형성하기 전 단계에 우리가 전략을 분석하는 단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단계로 하는 겁니다. 먼저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요. 외부 환경을 분석합니다. 외부 환경은 기회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한 위협의 요소도 있는 거죠. 앞에 걸 따서 이게 opportunity, 이게 threat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분석하는 게 내부 조직 분석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strength, 이게 weaknes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앞글자를 딴 게 바로 그래서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 이것들을 종합한 게 바로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그 유명한 스왓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왓에 따라서 전략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죠.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심플한 건데 실제로 이거 뭐 스왓이 잘한다고 해서 전략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먼저 내부 역량에서 스트렝스랑 위크니스를 우리가 분석을 해내죠. 그죠?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오퍼튜니티랑 스트레스를 우리가 구별해내죠. 그러면 전부 4개의 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른바 SO 전략 이런 전략은 뭐냐면 나의 강점을 살리면서 여기는 내부 역량이니까 여기는 외부 환경이고 요 SO 전략은 뭐냐면 나의 강점을 살리면서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죠. 이 스왓의 근거에서. 또는 ST 전략 나의 강점을 통해서 나의 외부 환경의 위협 요인을 극복하는 전략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TW전략은 뭡니까? 외부 위협으로부터 나의 약점을 보호하는 전략. 이게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스왓은 그래서 이 스왓 분석을 종합하는 의미도 있지만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을 종합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스왓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도출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스왓 분석을 한다. 스왓 분석은 그때 제가 말했지만은 1960년대 때 만든 굉장히 고전적인 분석 툴입니다. 분석 툴이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응용성 그리고 혹은 어떤 이런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때 스왓 분석을 해볼 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만들고 나면은 이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전략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전사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전 조직 차원의 전략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회사를 코퍼레이션을 하면은 이 전사적인 차원의 전략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코퍼레이션은 다시 사업부별로 이렇게 관리 조직일 테니까 사업부별로 사업부 1, 사업부 2, 사업부 3로 쪼개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사적인 이 전략을
다시 전체적인 차원의 전략을 각 사업부별로 다시 여기에 따라서 다시 자기네 사업부에 맞게 다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1 스트래티지, 2 스트래티지, 3 스트래티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사업부는 각각의 사업부는 다시 각각의 부서, 기능별 부서로 다시 쪼개질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관리 조직이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이 기능 부서는 다시 이 사업 부서의 전략에 맞춰서 다시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최고 수준의 전사적인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에 근거해서 자신의 부서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 여기는 이제 점점 이 조직의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전략이 만들어지면 일사분할하게 하나로 딱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략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이 전세적 차원의 전략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이해하셨습니까? 전략을 형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실제 조직을 분석을 마친 다음에 전략을 형성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략 형성의 프로세스입니다. 전략을 할 때, 그러면 이번에 말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만들 때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탑다운 방식, 즉 위에서 CEO라든지 혹은 그 조직의 장 혹은 어떤 전략 기획가가 위에서 아래로부터 자기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만든 다음에 아래로 내리꽂는 탑다운 방식이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런 탑다운 방식이 전통적인 전략 형성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위 단계, 즉 실행 단계에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들 이런 걸 발견해서 위로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만들려고 위로 올리는 바텀업 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로 하는 것, 이번 시간 할 것은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CEO라든지 혹은 전략기획가라는 입장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즉 탑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텀업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보는 거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방식을 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더라도 밑에 하위 단계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이른바 여기 랭킹 앤 파일 실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 전략을 짜더라도 실제 전략을 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략을 실제 현실에 구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탑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짜더라도 우리는 바텀업 방식으로 그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양자를 결합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실습에는 이 목소리를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탑다운을 일단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죠. 탑다운을 하더라도 실무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무진의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무진의 도움이 없으면 비현실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텀업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바텀업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최고 경영자가 그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온 계획을 듣질 않아요. 그럼 뭐 니들이 알아서 한 거니까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획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탑다운의 또 문제점은 아까 했듯이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인발부가 필요한데, 즉 같은 얘기죠. 실무진의 도움 이런 게 필요한데 인발부가 안 되면은 역시 계획만 세워내고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략을 짤 때는 우리가 이것은 실제로 조직의 변화를 위한 것이니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서로 결합돼야 된다. 한쪽만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바텀업을 한 방식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공공조직에서 전략적 기획이라는 걸 자주 합니다. 그때 말했듯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최고 관리자의 실패, 즉 최고 관리자가 기획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전략적 기획이 되려면은 온 조직이 똘똘 뭉쳐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최고 경영자 수준에서 최고 경영자가 혹은 CEO나 혹은 어떤 그 조직의 장이 우리 조직 지금도 좋아. 뭐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변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전략적 기획이 해봤자 말자 꽝이라는 거죠. 기획가의 실패도 있습니다. 기획가 실패는 뭐냐면은 오케이. 일단 최고 경영자 차원에서 우리 변화가 필요하니까 계획을 한번 짜봐. 이 오던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획가가 이제 전략기획가, 여러분 같은 전략기획가 붙어서 기획을 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혼자 하는 거예요. 즉, 결국은 이 계획서를 만드는 거는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원들이 이 계획서대로 변화하는 게 목표거든요. 변화해서 우리가 원했던 퍼포먼스, 성과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기획가가 전략을 만드는 단계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서를 떡 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의 변화 계획서를 내놨는데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즉 기획가가 혼자 했을 때. 세 번째 단계는 조직의 실패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기획가의 실패랑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조직이 변화에 왜 이런 전략을 짰는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변화의 어떤 이유 이런 것들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혹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획서가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 상부 탑다운 방식으로 만든 이 기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를 때 이른바 조직의 실패가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을 만들지만은 이런 최고경영자 차원의 어떤 실패, 기획가 차원의 실패, 조직 차원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문제인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전략적 기획, 이른바 변화를 위한 계획, 혹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을 짜는 것을 연습을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조직에 가거나 취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략적 기획을 요구받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기획서를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기획서를 만드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죠. 하지만 기획서를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실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실행이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적인 전략,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 나왔듯이 formulation of the strategy don't guarantee implementation of it. 즉 뭡니까? 전략을 짜는 것이,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그 계획을 실행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 21세기 최첨단 기업 전략, 혹은 최근에 자주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이런 식의 전략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조직 내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만한 어떤 마음의 준비, 동기부여도 안 돼 있고 또 그런 걸 할 만한 어떤 인적 혹은 물적 자원의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뭡니까? 계획과 실행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버린 거예요, 계획서가. 그래서 실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행. 그른바 실행이라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략이 형성하는 것과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그래서 독립된 과정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부터 이 전략을 실행 가능하겠는가? 즉 전략의 실행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듯이 조직을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에 기반해서 전략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실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략을 만들 때부터 이것이 과연 실행 가능하겠는가? 즉 이것들을 만들어서 조직이 동의하고 여기에 따르겠는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전략을 형성할 때부터 이것의 실행 가능성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민츠버그라는 경영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전략적 기획을 비판했어요. 어떤 맥락에 비판했냐면은
실행할 수 있겠냐? 그 전략을 과연 실행할 수 있겠냐? 이 관점에서 전략적 기획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전략을 실행하는 것과 그것을 전략을 계획을 세우는 것과 오퍼레이션 실행하는 것을 구분했는데, 즉 separating thinking과 doing을 thinking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짠 실행 가능성 염두에 두지 않은 전략 계획서는 탁상공론, 이상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해야된 절차와 분석을 통하면 저절로 좋은 전략이 나올 것이다. 그 아까 했듯이 앞편에서 전략 형성하는 그 프로세스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세스만 따르면 좋은 전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실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략 계획을 짠다는 거는 미래를 일정하게 예측하는 거거든요. 우리 분석 단계에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건데,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하고, 이 전략적 기획을 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절차 혹은 체계적 절차를 강의하지만은, 이 전략적 기획이 실행이랑 분리됐을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지적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 기획의 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미리 프로젝션 해서 예측한다는 것 자체의 어떤 근본적 불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 기획이 아예 무용하다, 전략적 기획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전략적 기획 자체라는 게 아예 무용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략적 기획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민치버그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략 기획을 하는 거 좋아. 변화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건 맞는데, 그때 전략적 기획이 갖고 있는 한계들, 실행과 분리됐을 때의 한계,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한계들에서 한번 성찰해 보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략적 기획을 성공한 사례를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IBM의 사례인데요. 여러분 이제 IBM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IBM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기업 컴퓨터, 그 다음에 어떤 메인 컴퓨터 이런 걸 만들었던 회사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컴퓨터계의 최고 강자로 승승장구했죠. 근데 1990년대 되면 IBM이 위기를 맞습니다. 왜 위기를 맞냐면은 당시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PC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IBM은 원래 기업 컴퓨터라든지 혹은 슈퍼컴퓨터를 제작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찌끄레기들, 시장이 어떤 그냥 조그만 애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시했었어요. 근데 점점 이 시장이 커지니까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1991년도 되면은 창사 80년 만에 첫 적자를 맞습니다. 그리고 92년에 50억 달러 적자, 93년도에 81억 달러의 적자를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총 환산하면은 거의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거의 한 20조 가까운 그러니까 적자를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IBM이 거의 창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은 거죠. 지금 카톡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1993년도 때 구원투수를 불러요. 루 거스너라는 CEO를 영입합니다. CEO를 영입하는데 루 거스너가 당시 IBM의 문제점을 세 가지 지적해요. 첫 번째 고비용, 너무 고비용이다. 두 번째는 관료주의다. 세 번째는 너무 조직이 비대해서 스피드가 떨어지는가를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나가는 전략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 나갔죠. 죄송합니다. 잠깐 소리를 죽이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소리를 껐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루 거스너가 이 세 가지, IBM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사람이 좀 유머 감각이 있었나 봐요. 원래 구원투수들은 사실은 유머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안 되는 기업을 살리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막 죽는 소리만 하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을 통해서 좀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IBM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거니까. 고비용 관료주의 스피드 저하는 우리 스스로 만든 문제점이니까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낙관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를 심어줬다는 거야. 그죠? 좋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때 루거스너 같은 생각도 해볼 만한 거예요. 이 문제는 나 때문에 발생하고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나로부터 만들어진 문제니까 이걸 고치는 것도 결국은 나로부터 고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루거스너가 이제 대대적인 이제 IBM 뭐랄까 IBM 이제 위기 극복, 그러니까 개선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야말로 전략적 기획을 세워서 이제 IBM을 다시 위기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데 루거스너가 결국은 이제 IBM이 살아났죠. 근데 루거스너의 그 IBM을 살렸던 거는 전략적 계획을 잘했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잘 세웠겠지만은 아까 봤듯이 분석을 잘했잖아요. 지금 IBM 문제점은 요 세 가지다. 고비용 관료주의 스피드 저하다. 분석을 잘했고 여기 따라서 이제 전략을 만들었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정말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집행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전략에 맞춰서 조직을 정렬했어요. 즉 원 IBM이라는 비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원 IBM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고객의 어떤 불만 사항이 있으면 여러 부서로 갔는데 원 IBM이 뭐냐면은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원스톱으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20개 이상의 제품별 부서가 있으면은 그것을 비슷한 제품군별로 7개의 비즈니스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라인에 있는 제품을 하나의 비즈니스 그룹을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식으로 조직을 재정렬 한 거죠. 그리고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밀착 점검을 한 거예요. 이른바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CEO 비즈니스 그룹장들 11명이 2주마다 만나서 전략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IBM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권역별 아시아권, 유럽권, 남미권 이런 주요 면들과 CEO가 35명이 모여서 월 1회로 글로벌 전략 전술을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여기서 분석했겠죠. 여기서 분석을 해서 전략을 이제 형성했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략의 집행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형성한 전략이 정말 그러니까 조직을 변화할 수 있는 실제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감시하고 모니터링 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IBM이 전략 계획대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례는 우리가 전략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전략을 현실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전략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 전략적 기획이 무용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는 뭐였죠? 아까 민츠버그의 주장은 왜 전략적 기획이 무용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집행, 실행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략적 기획을 만드는 그 미래 예측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기획의 어떤 무용성을 주장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즉 전략적 기획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2, 3년, 길게는 10년의 장기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1년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전략적 계획을 짠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근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19가 벌어진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기술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기술 변화가 막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무엇인가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용하다는 주장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전략적 계획 같은 걸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너무 급변하는 환경 때문인데, 그래서 전략적 기획은 기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맥켄지가
맥켄지 역시 컨설팅 회사인데 성공하는 조직들의 특성을 쭉 봐왔어요. 봐왔더니 성공하는 기업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정적 기반과 민첩성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안정적 기반이란 건 뭐냐면은 명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조직들. 민첩성은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인력이라든지 혹은 재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민첩성, 어자일러티라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필요할 때 목표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민첩성. 이 민첩성이 확보되려면은 안정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확립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안정적 기반이라는 겁니다. 안정적 기반과, 즉 안정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반과 상황에 따라서 인력과 재원을 쉽게 재분배하고 심지어는 목표도 바꿀 수 있는 어떤 민첩성이 결합됐을 때 잘 나간다는 거예요, 조직이. 이게 뭐냐면은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전략적 기획이 무용한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들은 어떤 조직이나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 속에서도 조직이 살아남거나 혹은 성과를 내거나 혹은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정적 의사결정 기반과 상황에 따라서 재빨리 인력과 재원을 재분배하고 심지어는 목표도 바꿔낼 수 있는 민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계속 조직의 발전 혹은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4주차 얘기는 전략적 기획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기획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짚어봤습니다. 이번 4주까지는 주로 전략적 기획과 관련된 주로 이론적인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5주차, 6주차, 7주차부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정말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5주차에는 외부 환경 분석, 6주차에는 내부 역량 분석, 7주차에는 스왑 분석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 과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줌으로 다 모여서 조구성,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어떤 조직을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다, 조직 전략을 만들어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4주차 전략적 기획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